여러분, 모터팩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에서 전시되고 곧 출시될 예정이며 저희 모터팩트도 실제 시승해본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해외 미디어 시승기를 포함하여 조사한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보았는데요. 이 소식을 보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려요. 벤츠의 첫 전기 세단인 EQS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나 스펙들은 많이들 접해보셨겠지만 직접 시승해본 사람들의 소감을 종합한 내용은 접해보시기 흔치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벤츠 EQS가 공개되었을 당시 외관에 대해 디자인은 루시드 에어, 포르쉐 타이칸, 테슬라 모델 S가 더 멋지다 라며 냉랭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EQS의 실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재질과 한낮에도 클럽 같은 분위기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차가 저속일 때는 에어컨 풍속이 줄어들고 고속일 때는 풍속이 다시 높아져서 소음을 줄이는 이런 디테일은 벤츠와 같은 대형 제조사만 가능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QS의 운전석, 조수석,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통합된 하이퍼스크린에 대해서 어떤 미디어들은 손의 터치감을 잘 인식하고 응답성이 빠르다고 전했고, 조수석 쪽의 하이퍼스크린은 조수석 쪽에 아무도 없음이 감지되거나 운전자가 조수석 하이퍼스크린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편리한 기능이 있는가 하면 사용자가 주로 찾는 메뉴나 기능들을 스스로 학습해서 화면 맨 위쪽으로 고정해서 매번 찾는 번거로움이 없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얘기한 매체가 있는가 하면 반면 다른 몇몇 미디어들은 이 하이퍼스크린의 단점들도 언급했는데요. 하이퍼스크린이 일반 차량에 설치된 스크린보다 높이가 높아서 앞유리 시야를 가리는 감이 있고, 물리적인 버튼과 노브를 없애서 불편하고 커다란 하이퍼스크린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로 인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단점과, 하이퍼스크린의 밝기를 최대로 해도 햇빛이 세거나 지문이 여기저기 묻어있으면 하이퍼스크린의 내용을 보기 어려운 시인성을 지녔으며, 너무 많은 정보가 하이퍼스크린 상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내의 A필러가 두껍고 뒷좌석 윈도우가 작아서 전체적인 시인성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또 앞좌석은 공간감이 있고 특별히 편안하며 헤드룸과 레그룸이 여유롭지만 다른 벤츠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다르게 파워시트 컨트롤이 제한적이어서 미세한 조정이 어렵다. 전기차 특성상 바닥이 평평한데 시트를 아래로 낮출 수 없는 것이 의문스럽다 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뒷좌석 시트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어떤 크기의 성인이 앉아도 넓은 공간감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 반면 불편감을 호소한 미디어들도 있었는데요. S클래스 시트라면 아주 편안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EQS의 시트는 그렇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저희 모터팩트도 이번 전시회 때 짧은 거리를 시승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벤츠 S클래스의 아주 편안하고 놀라운 쿠션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딱딱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S클래스의 승차감을 바라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여튼 다음으로 레그룸에 대한 소감을 전해드리면, 동급 세단과 차별화될 만큼 레그룸이 인상적으로 넓다고 한 미디어가 있는가 하면 배터리 공간 확보 때문에 그런지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몇 인치 더 높게 위치해 있어서 레그룸이 그리 여유롭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차의 실내나 외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그러면 과연 주행하면서 소음은 심하지 않은지, 승차감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소음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체 모두 매우 조용하다며 칭찬을 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달릴 때에도 정말 인상적으로 조용했다. 마치 독방에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시속 104km로 샌프란시스코의 고르지 않은 도로를 달렸는데도 노면 소음이나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라는 시승소감을 전했습니다. 벤츠가 밝힌 것처럼 차체뿐만 아니라 모터에도 방음제로 감쌌다고 자랑을 할 만큼 정말 역시 벤츠의 정숙성은 EQS 역시 무시무시한 듯 합니다. 다음으로 주행감을 살펴보면 EQS에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인디비주얼, 다이내믹 셀렉트라는 5가지 모드가 있는데 어떤 모드를 선택하든지 주행감에 대해서는 모든 해외 매체들이 만족감을 표시했는데요. 전기차들 중 유일하게 평화롭고 우아하게 도로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가고, EQS 450 플러스의 경우는 가속 시 괜찮은 속도로 가속되다가 나중에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EQS 580은 탕 하고 차가 뛰쳐나가는 느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속 0에서 90km로 밟았을 때 빠르지만 매우 부드럽게 나가며 마치 포뮬러 1S를 탄 것 같은 가속감을 느꼈다는 호평을 하기도 한 반면, 다른 매체는 EQS가 테슬라의 루디크러스
모드처럼 시트에 던져지는 극단적으로 빠른 느낌은 아니라서 아쉽다라는 평을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페달이 생각보다 길고 세게 밟아야 하며 페달의 느낌이 물렁물렁하다라는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을 적용했을 때 주행감도 전했는데요. EQS에는 4가지 회생제동 모드가 있는데 회생제동이 강한 순으로 D+, D, D-가 있고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D-오토는 앞차, 주변 환경, 현재 속도, GPS 기반 경로 데이터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회생제동의 강약을 조절하는데요. 어떤 미디어는 동승자에게 차가 자동으로 회생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마치 원버튼 모바일 게임을 하는 느낌이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몇몇 미디어들은 회생제동을 걸고 과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유압식으로 된 브레이크 페달이 뒤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너무 딱딱해지고 조정이 어려운 느낌이 든다. 설계 미스인 것 같다. 다른 전기차들은 이런 식의 회생제동을 구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싫다면 회생제동을 D, 보통으로 놓아야만 한다. 라는 아쉬움과 조언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행했을 때의 승차감은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에어매틱 서스펜션과 조절 가능한 댐퍼가 있어서 그런지 방지턱 위를 공중에 떠서 넘어가는 것 같은 편안함을 준다고 전했으며 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더욱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미디어는 직발을 원한다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다이나믹한 주행감과 엄청난 가속감을 원한다면 포르쉐 타이칸, 럭셔리함과 미니멀한 고급스러움을 원한다면 루시드 에어를 골라라. 그런데 만약 에어 서스펜션, 어메이징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급 마사지 시트 기능, 높은 사운드 품질과 리어 엑셀 스티어링을 원한다면 벤츠 EQS가 최고다. EQS는 도심에 꽉 막히는 길 위에서도 마사지 시트와 헤드레스트 쿠션, 주행 보조 기능을 통해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에서 빠질 수 없는 충전 성능에 대해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실제 배터리를 충전해본 결과 배터리 잔량이 54%인 상태에서 200kW급의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전력이 150kW에서 354kW 사이에 매우 높은 전력으로 충전이 되었고 배터리가 80% 충전되고 나서는 배터리 전력이 120kW로 떨어졌고 82%가 되었을 때는 90kW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80%까지는 고속 충전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음 충전소를 들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최대 주행거리, 과연 벤츠 EQS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실제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해본 미디어는 EQS 580을 1회 충전 시 390마일, 627km의 실주행거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벤츠 EQS 580의 EPA 기준 547km와 국내 출시된 EQS 450 플러스의 EPA 기준 563km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더 나왔네요. 또 다른 미디어는 배터리가 54%일 때 남은 주행거리가 220에서 230마일, 즉 354에서 370km라고 전했습니다. 15분 충전을 직접 해본 미디어에 따르면 200kW로 15분을 충전하니 주행거리가 186마일, 즉 299km를 추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비의 경우 몇 시간 정도를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EQS 580으로 주행해보니 1kW시당 5.92km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EPA 기준 1kW시당 4.84km와 모델 S 롱레인지 EPA 기준 1kW시당 5.71km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테스트를 여러 번 더 거치고 더 넓은 자료 표본이 나와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이 수치로만 봤을 때 매우 인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이나 첨단 사양을 빼놓을 수 없겠죠. EQS에 대한 해외 매체들의 여러 평가가 있었는데요. 미디어들의 리뷰 중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를 켜고 달렸을 때 깜빡이만 틀어주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차선 중앙 유지도 정말 잘 된다고 하기도 하고 운전대 안에 있는 햅틱 인식으로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점이 인상 깊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해외에서는 레벨 3 반자율 주행인 라이다와 레이더를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주행 중에도 하이퍼 스크린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고 시트를 조정할 수 있으나 시트 조정의 경우 10초 내로 바로 스티어링 휠을 터치해 주어야 했으며 스티어링 휠이 차로 중앙을 유지할 때 핸들이 좌우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드럽게 조정을 하고 앞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는 경우 차가 알아서 경적을 스스로 올려줘서 편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자연스럽게 가속을 해주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아직은 치명적인 단점과 차가 앞의 교통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소프트웨어는 더 개발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벤츠 EQS 시승해보면 장단점은 이렇다 라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벤츠 EQS에 대해 알아야 하는 내용이나 재미있는 댓글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 꼭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자동차 뉴스를 전하는 모터팩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